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드디어 김민석 당대표의 신임 지도부 최고위원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뭐 수석대변인 다 만났습니다. 네, 거기서 저 어떤 말이 좀 눈에 들어왔냐면 네.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가 않다. 다른 점을 우리가 찾아내기 시작하면 네.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될 것이다.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나랑 원수가 될 것이냐, 나랑 형제가 될 것이냐. 역시 이 앞에 저널리스트야. 두 개의 길이 있다. 택하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아니, 말 그대로 어. 우리 이제 좀 다른 것만 좀 원래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딱 가면은 다른 점부터 찾아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지 말고. 같은 당에서요? 예. 어느 당이 사람이면 어느 당이 그랬죠? 사람은 다 그러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당 끝났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화합하자. 좌파와 우파의 그 뇌 구조의 차이인가? 우파는 같은 점부터 찾는데 나는 어디든 가지고 어디든 가든 고향이 어디세요? 아 거기 제가 가봤잖아요. 장동혁이랑 같은 점을 아니. 찾아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좌파는 그런 다른 말, 점을 찾아? 그런 말이 있긴 있죠. 진보는 분열로 막아오고 보수는 원래는- 부패로 근데 막아. 최근에는 안 그래. 최근에는 반대야. 그 보수가 분열로 망했고 진보가 이 부패 문제로 그 겪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지. 전 진짜 같은 점을 많이 찾으려고 하거든 사람들한테. 뭐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넥타이가 아닌데 그런데 저는요 우리 민주당 사람들은요 좌파 우파란 말 잘 안 써요.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진짜 우파 좌파란 말을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 왜냐면- 단어 자체가 음. 같은 점은 안 찾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정당이 그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니까 진보는 뭔가 프레임에서 좀 좋은 것 같아. 아 뭔가 진일보한다. 보수는 야 뭐 이렇게 있는 거 지키려고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 정당의 개념이. 그래서 그냥 좌파 정당, 우파 정당 하면 아주 가치 중립적으로 나뉘기 때문에 좌파, 우파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진보나 우파보다 보수. 보수가 낫지 않나요? 더 품격 있고. 아니, 근데 그리고 더 보수가 정확한 보수의 개념 정리는 참뜻을- 좌우파예요. 네. 근데 사실. 근데 그렇지. 보수가 보수의 이 참뜻을 좀 지키는 보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퇴색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민주당의 보수당이 지금 있나요? 강령이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그걸 좌파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중도 우파나 대중정당으로서의 그렇죠. 그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좌파로 보인다면 본인들이 그만큼 오른쪽 끝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보수와 진보 차이가 이 모두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다는 건 동의하잖아요. 다만 이제 진보는 뭔가 바꿀 때 한 번에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변화가 일으키지. 그런 거고 보수는 점진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바꾸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속도의 차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이 같은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뭐저 그래서 동의 안 하는 건 형제예요, 아닌데.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어제 그 얘기만 하면 저런 프로파간다를 그 보수가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그 문화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쪽이 와, 진보 이겼다. 같아 보이고 보수 같아 보이고. 자, 대통령 돌아오면 네. 제 생각에 대통령께서는 늘 시그널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막스 베버 얘기 때 ABC 때부터 다 시그널을 보냈는데 저분들만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해도 자꾸 아니야. 랄랄랄랄라 이게 안 들리는 척을 하시는 가장 거거든요. 직관적으로 쉽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요. 어제? 계속 얘기를 똑같이 우리는 확장해야 되고 네. 괜히 강성으로만 하면 국민들 설득 못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모 청래 씨나 유모 시민 씨나 김모 어준 씨 이런 분들만 자꾸 없는 사건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저는 그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수신 거부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그 강남천공 씨가 나와서 얘기하신 걸 보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합성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안 된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만
공부를 하거나 조금만 그 알아보거나 아니면 조금만 국무회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쉽게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부하지 않고 인상 비평을 하고 있다, 아니면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듣는 사람들에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출연자의 발언은 이슈 전파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강남 천공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원래는 좌파 천공이라고 이름을 그 별칭을 불렀었는데 왜냐면 그분께서 용역이나 촉법이 이렇게 낙인을 찍어갖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인상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좌파 천공. 왜냐면 천공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인상 비평이나 정말 아니면은 그 다른 이상한 이론들을 끌고 와갖고 사실 헛소리를 했잖아요. 그럴싸하게. 그게 비슷하다는 점에서 좌파 천공이라 했는데 찰토 생각해보면 그분께서 이번에 나오신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나? 그냥 오히려 저는 그분이 가장 누구보다 수구 기득권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분이 사는 거주지를 따서 이제 강남 천공이라 불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초 천공 아니야? 서초 천공. 아니 뭐, 솔직히 아파트 이름까지 붙여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너무 나 같은 지방 팩트에서 사람들은 강남? 강남이 뭐 서초 다 거기 강남이야. 다 한강이 나온다, 강남. 왜 그냥 근데- 다 뭐 잘 사는 동네는 강남이야. 어쨌든 그 말 속에는 이게 팩트에 근거해서 뭔가 논리적인 논평을 하기보다는 그냥 사람 홀리는 얘기를 한다. 근거 없이.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천공이라고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천공 옆에는 뭐 권력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당 대표 후보였던 사람들도 있고 아. 아니면은 뭐 그 아. 언론계 미디어계 대통령이라는 아.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 천공 옆에 막 건진이랑 어디 있어? 있잖아요. 방송을 하시면서 컨설팅도 하시는 분.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상 했던 말 아닌가요? 네. 거의 그냥 리바이벌 수준인데. 근데 그동안 뭐 밖에 면전에서 들으면 네. 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은 면전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만찬장에서 유시민 작가의 유시민 작가 면전에서 한 얘기도 입장에서 아니고 우리끼리 아니 팀 정청래 모여서.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저 말을 들었을 때 네. 물론 어제 굉장히 화기애애했대요. 네. 시종일관. 네. 그렇긴 해도 대통령이 이 말을 할 때는 좀 곱씹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앞으로 좀 더 직접적인 메시지도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로 지금 흐름 안에서 메시지를 하셨는데 일단 최근에 그 유시민 작가가 거의 이제 내놓고 전면전을 지금 선언한 겁니다.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이 승부는 시작되었고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인데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면전에서 막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더 직접적으로 제대로 전면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화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보다 본인들은 우리보다 왼쪽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정책이 왼쪽인지 모르겠을 그 정당과 로 가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연합을 해서 그 민주당의 왼쪽의 정당이 뭐 24, 30석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들과 결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도와 아니면 무당층의 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또 20, 30석을 가져간다고 하면 개헌연대를 확보할 수 있는 200석을 넘어가는 그 과정은 오히려 그쪽이 더 순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게 꼭 그 분열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파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그치. 조금 달라. 왜냐면 어쨌든 정치는 현실이고 선거는 더 극한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남 같은 경우도 우리 제복을 보면 누가 나가든지 간에 이 박빙의 승부가 되거든요. 만약에 하남에서 개혁신당의 김성렬 후보 안 나왔다면 우리 민주당 이광주 후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그래도 땀만 먹고 그 막 수도권에다가 우리하고 연합을 하지 않고 막 후보 내버리면 저는 평택을의 어떤 불운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총선 전까지는 그래도 최대한의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그래도 너무 어긋나지 않게 어떤 방법인지 지금 사실 저도 딱히 떠오르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완전히 진짜 뭐 누가 보더라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들은 완전히 이제 짓밟힐 수가 있는데 그 정도 가기 전까지 그래도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가 무섭냐면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을 가져오지 못하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걱정이 고조일 텐데 어제 사실 만찬 동안은 분위기가 계속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뒷얘기도 들은 게 있는데 그거 잠시 후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중요한 건 만찬 이후에 이제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잖아요.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만났대요. 근데 꽤 오랜 시간,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알려진 거는 이제 밝힌 건 김민석 대표가 이제 밝힌 건 이뇨한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회장으로 하는 건 좀 제고해달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창조적 수평 관계의 신호탄인가 싶은데 어쨌든 직원으로 해석될 만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시간이 꽤 상당히 오래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말은 다들 안 해주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2시간까지는 아니어도 1시간 이상 꽤 오래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어떤 주제들이 그 테이블에 올랐을까? 지금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일단 보통의 이제 사전 아니면 사후에 이렇게 독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합당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 네. 부동산 정책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계속해서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제일 잘 알겠지만 민주당 의원들 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어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지역구, 수도권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본인의 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55%가 넘어가게 되면 계속 침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슬슬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나살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입법 예고 기간에 우리 당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그게 이제 1주택자면 거주나 비거주나 우리가 차별하지 말자.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 인요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쭉 내밀하게 손발을 좀 맞췄을 것 같다. 그게 우리가 김민석 당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의 케미가 잘 맞을 거라고 지지했던 이유거든요. 네. 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혼자 거의 당긴 필마로 앞서 나아가면서 정치적 부담을 혼자 짊어지는 형식으로 갔다면 이제 이런 뭐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뭐 부동산이건 인요한 그 적십사사 이사장에 대한 임명이건 이러한 불리한 이슈를 어떻게 분배해서 짊어질 것인가 아니면 분배를 해서 지금은 당이 이걸 짊어지고 가고 대통령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롤플레잉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아마 이슈가 너무 여러 가지여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결국 정치적 부담이나 전체 스케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논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꽤 오랜 시간 독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전 당대표 체제하고는 좀 차이가 아닌가. 그거 자체가 좀 상징적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제일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한 것은 보안수사권 폐지. 그 이후에 지금 경찰과 관련해서 네. 다양한 뭐 부정부패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부실수사. 근데 이게 민주당이 허위수사. 아무리 네. 이거는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고 형사소송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은 관련이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국민이 인식했을 때는 아니 지금도 경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찰이 견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찰이 진짜 절대 권력을 다 갖게 됐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것들에 대한 책임은 국민은 물론 국민들 똑똑하시죠. 그런데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과정을 1부터 100까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경찰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 이거 경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그 보안수사권 때문에 그렇다는데 보안수사권 없어져서 그렇다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네. 민주당이 그 안에 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 보낼 거예요. 부동산은 좀 오래 걸리는 문제지만 이 문제는 민심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석균 평론가는 어떤 얘기? 어떤 얘기 하셨을까 상상이 참 어렵긴 한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지지율이 지금 네. 3자를 찍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연동돼 있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어떤 확장 전략과 그 확장의 필수 불가결적으로 이제 전제는 잘 헤어져야 될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안전 이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안전 이별을 하면서도 지지율을 최대한 덜 깎아먹고 또 어디서 얼마만큼 가져올까? 근데 가져올 때 어느 정도의 그 정책적 피봇을 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제 같이 하는 지지층들이 받을 수 있는 우클릭은 어느 정도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제가 뭐 사적으로 듣기에도 김민석 총리 때부터 대표는 자민당식 약간 중도보수 정당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포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건 뭐 대선 전에도 이게 일관된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의지는 분명한데 굉장히 섬세하게 지지율 그 타격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강성필 그 대변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최대한 지금으로서는 그 소위 이제 그 아름답게 얘기를 해야 되고 최대한 연대할 것처럼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 나가야겠죠. 근데 결국은 함께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우리 같은 이제 용역 촉법 깡패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을 하시고 오래 하신 분은 저렇게 얘기해야 되고.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당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매번 목적이 정권 재창출이라고 해요. 근데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이 존재하는 건 또 아닙니다. 이기는 게 정당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만 이겨서 뭘 바꿀 건가예요. 바꾸기 위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거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 그 자체가 좀 이제 맞지도 않고, 또 하나는 이기는데 도움은 될까? 조국혁신당 연대가 이제 그 계산도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함께했던 분들과 이제 이별하고 반목하는 게 괴로우실 건데 사실 그걸 넘어서는 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라는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은 계산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또 내년에 되면, 사실 내년 이제 3월 되면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모르고. 저는 그 두 분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우리 민주당 내에 아주 정무승 다양한 의견이 있죠. 변호사 시각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뭐 매달릴 필요 없다. 그런 거고, 강성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부라도 표심의 영향을 본인들 표를 가져가서 뭐 대략 뭐 1000표, 2000표 차이로 지는 지역구들이 발생하게 되면 다수당이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뭐 그냥 현실적으로 본다면 강성필 대변인 고민에 동의한 바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경기 수도권 일대에서 지금 압도적 다수당을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도적 다수당이 언제부터 됐냐? 2016년부터 됐어요. 표 차이 별로 나지 않는 상황에서 된 거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12석 비례대표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어제 조국 대표가 뭐라 그랬던가요? 이현주 강북구 의원 지역구에는 반드시 후보 내겠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가져가려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얼마나 줘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제가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선거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조국 혁신당은 수도권에 후보 내기 어려울 겁니다. 많이 못 냅니다. 사실 조국 혁신당에 1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뭐 아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4명 정도? 뭐 신장식, 박은정, 김준영 의원 뭐 이렇게 그 정도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의석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두 다 후보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미미한 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구도와 프레임의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사실 별 도움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나중에는 언제든지 껴안고 함께 가려고 하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아예 다르다기보다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합당에는 반대를 합니다. 합당을 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서울 수도권에서 뭐 많은 후보를 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말씀하신 대로 주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비례대표로 유명하신 분들이 만약 지역구로 나왔을 때 경쟁력이 있는가? 그분들이 검증을 안 받아서 그렇지, 나오면은 정말로 날카로운 검증에 저는 민주당이었으면은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을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수도권 그 치열한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상징이자 거의 알파야 오메가인 조국 대표조차 3등밖에 못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미미한데 말씀하신 대로 구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연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거리를 둠으로써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고 호남이나 이런 지역구에서는 연대를 통해서 뭐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합당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한 팀이 돼서 연대하는 건 아니지만 느슨한 연대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변호사 예. 이런 얘기를 할 때 또 저는 또 이런 얘기 해줘야 또 지도부가 또 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제 대통령 김민석 대표가 뭘 거기서 뭐 결정을 한 사안은 몇 개 안 될 거예요. 인유한 이제 전 의원 문제는 상대적으로 빨리 밝혀야 될 사안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저는 뭐 대통령도 수긍을 했으니까 당에서 밝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꽤 오랜 시간, 1시간 이상. 왜냐면 원래 이제 그 지도부들이 좀 뒤풀이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뒤풀이를 못할 정도로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니까 꽤 기다리다 오랜 지쳤어요. 시간 네, 대통령하고 대표가 김 대표가 이제 독대를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또 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최민희 최고위원은 어땠을까? 이제 경선 기간에 여러 이제 말들을 했고 또 이제 근데 어제 극명이라는 얘기를 또 했대요. 극명이 본인 이제 언론이 과거에 나를 극명이라고 할 박선원 정도로. 의원과 누가 더 극명이냐 뭐. 네, 그래서 하면서 러브샷도 했다면서요. 하고. 네. 근데 그래서 그 러브샷을 누가 시켰을까 궁금하잖아요. 누가 시켰을 것 같으세요? 정말 알고 싶지 않은 정보죠. 멤버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와대 스텝이 시키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전에 뭐 우리 당에 왔을 때 김태선 비서실장이 한번 안아보세요 했던 아니, 것처럼. 당 쪽의 인사입니다. 예. 알아요? 왜냐면 서로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막 극명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박선원 의원이 아니 극명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게 극복할 극자를 써서 극명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냥 찐명, 강성, 친명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찐명이다.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러니까 이제 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그걸 네. 보다가 네. 둘 다 서로 그렇게 찐명이라고 할 거면 러브샷 한잔 그러니까요. 하셔라.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최민희 최고위원도 그렇게 시종일관 분위기는 좋았다. 네, 다행입니다. 뭐. 새로운 사실도 Good 알았어요. for you. 네. 근데 왜 사진 찍을 때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셨나? 오, 사진 찍을 때 좀 그랬죠. 네. 근데 어쨌든 어제 대통령이 저 반주로 진짜 술도 한 잔씩 했는데 대통령이 되게 많이 따라줬대요. 네.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그 러브샷 하는 거 보더니 지난번에 네. 출마자 때 불렀잖아요. 네, 대통령이. 네. 네. 그때 나는 정청래 의원하고 3번이나 러브샷 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아무튼 네.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합니다. 참 정치인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싫은 사람이 러브샷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또 헤어지고 뭐 그런 아니, 게 근데 정치인들에게 정치 그게 또 쉬워요. 아 그래요? 싫은 사람과도 웃으면서 뭐 술 한잔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에요. 집에 가서 그냥 뭐 다시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경선 때 합동 토론회 할 때, 합동 연설회 할 때 최민희 최고위원이 박선원 최고위원도 패싱했잖아요. 악수 안 하고. 맞아요. 근데 뭐 서미연 만나야 하는 최고위원 자리, 비롯해서. 불편한 자리라도 가는 게 정치인의 숙명인데 그걸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파이팅 하세요. 네, 할 말이 없네요. 전성필이랑 가끔 뭐 뭐 싫어했구나 나를. 이제 알았어. 아무튼 그리고 그 극명 얘기는 농담으로 해서 다들 까르르 네. 까르르 웃었다는 거. 그래요? 네, 웃음이 안 나는데. 근데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극명이라고 하지 말아라. 자꾸 이제 언론이 보기에도 이게 극복할 극자를 써서 극명이라고 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니까 다 웃었다는데 저는 최민희 의원이 좀 뜨끔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사진 찍을 때 그 드립이 생각나는 아 거. 그랬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금까지는 상황. 이제 최민희 의원도 이 정청래 의원이 이제 가서 사진 찍을 때 조금 표정 굳어있던 것처럼 본인 지지자들을 좀 의식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부를 같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가까워집니다. 자, 웬만큼 갈라서지 않고서는 가까워집니다. 특히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팀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어디 수해 현장도 가고 어디 방문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붙고 더 중요한 거는
친천계 세 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분명 세 분 중에 한 명 먼저 이탈합니다. 이탈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탈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조짐 보이는 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짧은 쇼츠도 많이 돌아. 그러면 바로 너 갔어? 그러면은 나도 빨리 가야지 이게 되는 거야. 야 너도? 네, 야 너도 그렇지. 야 나도 그런 이렇게 된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약간 동지의 전우회가 생길 그럼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최고위 담당 의원 보좌관을 해봤는데 네. 다 같이 친해지는 않더라고. 오. 페어가 구성이 되더라고. 아. 친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좀 늦을 것 같다 그러면 딱 그 사람한테만 연락해요. 그 얘기 그래서 하니까 친해지기 어려울 건데. 과거에 이현주 의원이 네. 윤석열 캠프로 갔잖아요. 좋은 얘기 그러니까 합시다. 박영선 의원도 당시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네. 이현주만 보내고 아, 자기는 네. 남아갖고 네. 언주야 안녕 뭐 이런 유명한 짤이죠. 정치란 정치란 이런 거야. 정치가 이런 거야.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하는 또 이현주 의원 제가 그 이른바 야인 시절에 기업에 있고 할 때 인터뷰를 오. 했었거든요. 그 이현주 의원이 그쵸 정치가 그런 건데. 아니 근데 정말 돌고 돌아서 그게 한 10년 전의 일이잖아요. 맞아요. 2017년에 대선 때인데 10년 돌고 돌아서 지금 박영선 전 의원은 어떻게 돼 있고 이현주 의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되는가 정치 보면은 몰라요. 정치 맞아요. 몰라요. 한국 그렇습니다. 야구 그러게 몰라요. 지도부가 지금 완전체가 아니잖아요. 이제 전용기 의원하고 권미경 이 두 분 이제 아직 임명 절차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완전체가 되면 이제 누군가 또 얘기를 했대요. 다음 약속을 받아냈대요. 대통령한테. 완전체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하죠. 그래서 다음 약속까지 잡고 조정기 의원이 돌아왔다는. 선배들한테 정말 잘하거든요. 네. 엄청 그러니까 싹싹하다고 하더라고요. 싹싹하니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최고위에서 그 어떤 뭐 최민희 수석체험한테 가가지고 누나 같이 이렇게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그런 역할도 저는 정말 잘해줄 거라고 시즌 봅니다. 2인가요? 그렇지. 김남국. 전용기 의원 얘기하니까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말씀드릴까요? 에어포스 원. 아니 간파당했어? 저기 파이낸셜 뉴스에도 전용기 국장 있습니다. 전용기 국장. 그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라 네. 제가 월요일 날 네. 1분만 얘기해. 네. 서정욱, 김진욱, 또 한 명 누구지? 패널 이렇게 네. 뉴스 와이드에 출연하는 분들하고 중국집에서 술을 좀 먹었어요. 오케이. 근데 전화 받을 일이 있어서 전화 나오는데 제가 막 전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딱 날 보더니 저를 보더니 전용기 의원님 맞죠? 이러는 거예요. 전용기 의원님 맞죠? 이러는 거예요. 소장님한테요? 그래서 제가 저 아닙니다. 그 닮았다. 이 얘기를 있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야. 누가 나에게 전용기 의원 닮았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고 정치 커뮤니티에도 야 전용기랑 정광재랑 헷갈리지 않냐 이러는데 진짜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전용기 의원은 덩치도 저보다 많이 크고 얼굴도 이렇게 크잖아. 전혀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있네. 그렇게 약간 있어, 있어요. 있어. 있다, 있다. 아니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용기 의원이 지금 몇 살이죠? 91년생. 심지어 저보다도 3살이 어려요. 그러니까요. 내가 동안인 건가 전용기가 동안인 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아니 싶어서 같은 그런 거죠. 직원이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세요. 네. 눈 2개 달렸고. 근데 진짜 전용기 의원 아마 그 아이디가 에어포스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전용기. 예. 그 파이낸셜 뉴스의 전용기 국장도 MB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는데 전용기 기자 이렇게 써놓은 거 있었어요. 진짜. 그렇군요.